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역을 위해 합동 차례가 사라지고 고향 방문도 줄었지만 관광지와 놀이공원은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연휴로 코로나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생후 2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아기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졌다며 학대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추궁에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최근 4년 사이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과세 대상 확대와 정부의 공시가 인상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올해 경제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노동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교수 논문에 대한 비판이 미국 하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논문을 싣기로 했던 학술지는 논문이 역사적으로 맞는 건지 우려가 제기됐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설답지 않은 설이었습니다만 멀리서나마 화면으로 인사하고 덕담을 주고받고 새로운 각오도 다진 하루였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에도 비대면 명절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실향민 합동 차례는 물론 종갓집 마당을 가득 메웠던 설 손님 행렬도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방역 지침에 형제들이 시간을 나누어 부모님을 찾아뵌 가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권영석 기자가 그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준비해온 차례상에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립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까지 유지되면서 임진각 합동 차례는 무산됐습니다. 실향민들은 개별적으로 망배단을 찾아 조상의 넋을 기렸습니다. 사두고 이렇게 넘어와갖고 오늘 명절이니까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경남 창원의 한 납골당. 설 연휴에 운영이 중단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입구엔 노란 선이 쳐 있습니다. 참배객들은 유리창 너머로 절을 올리고 고인을 바라보다 눈물도 훔칩니다. 마누라 제사 지내고 또 들어가보러 왔어요. 잘 있지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서는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 마음은 안 좋지.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가상현실을 이용해 차례를 지내도록 도와주는 비대면 성묘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차례와 세배를 하는 새로운 풍경도 생겼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낯설긴 했는데 요즘 이렇게 같이 모이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려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맞이하는 두 번째 코로나 명절. 아직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그래도 설은 설이었던지라 고속도로는 꽤 붐볐습니다. 평소 주말을 살짝 웃도는 통행량이 집계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 기자 뒤로 보면 차들이 그래도 정상 속도를 내는 것 같군요. 네, 낮 2시쯤 정점이던 고속도로 정체는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요금소를 지나는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밤 10시쯤이면 전 구간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통해 자세한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는 막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전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중부고속도로도 전체 구간에서 제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정체가 풀리면서 양방향 이동 시간이 동일해진 상황인데요.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대전까지는 1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동행은 전체 429만 대로 1년 전 설날보다는 27% 줄었고 지난해 추석 당일보다는 10% 감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셋째 날인 내일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자정까지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고향은 못 가도 연휴 내내 집에만 있기는 답답했던 시민들은 오늘 밖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날씨도 나들이 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 도심 고궁과 근교의 놀이공원에는 제법 많은 나들이 인파가 몰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눈에 띄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공원 매표소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 손엔 유모차를, 한 손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파가 몰리자 아예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나올 정도입니다. 오랜만에 마스크 끼고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려고요. 줄도 그렇고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곳곳에서 거리 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썰매장엔 줄이 길게 서 있고 동물원에도 관람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바닥엔 1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하얀 선이 그려져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코끼리 열차는 열차 안도 바깥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리프트도 타고 동물 구경도 하고 적정 거리를 두면은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도심 한옥마을은 시민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한적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전통놀이를 하며 명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왔는데 재미있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고향에 가지 못한 첫 설날, 시민들은 짧은 외출로 답답함을 달래야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덜 우울한 설이었습니다. 서울은 12도, 광주는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절을 착각한 지리산 개구리가 벌써 산란을 시작했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가족들이 335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설날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등 전국이 3월 하순과 같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명절인데 고향집에는 못 가고 가족들끼리 경복궁 나들이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좋네요. 다만 미세먼지로 전국의 공기는 대부분 탁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고 미세먼지도 축적돼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남쪽 지방 개구리는 일찌감치 겨울잠에서 깨어 알을 낳았습니다. 끈적한 젤리 같은 검정색 알 수백 개가 계곡물에 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올해 첫 북방산 개구리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기온 상승에 따라서 이 양서류의 발육 시기나 산란 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1월 산란은 역대 겨울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관측을 시작한 2010년에 비해 올해 산란은 27일이나 빨랐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어제보다 좀 줄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경기도 부천 영생교 관련 집단 감염이 18명 더 늘었고 서울 강동구 사우나와 중구 콜센터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수도권의 이 불안한 확산세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 영생교 승리재단 관련 집단 감염은 모두 123명으로 하루 새 18명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영생교 교인과 그 가족들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4개 영생교 승리재단 신도 14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학조사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강동구 사우나와 중구 콜센터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가 휴일이라 검사가 줄면서 신규 환자도 400명대로 줄었지만 수도권이 여전히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여기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있어 내일 정부가
현행 2.5단계인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회전이 되게끔 돼요. 지원금은 진짜 나 바라지 않아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추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오늘 26일부터 우리도 드디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접종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백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께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설날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텐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 먼저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의사들의 판단 하에 접종을 하라.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16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방침이 나오겠지만서도. 예. 저는 저 같으면 65세 이상 분들한테 주사를 권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65세 이상 중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거의 누워서 계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권하겠습니다. 물론 의사로서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확실한 효능이 있다라는 게 안 나온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효능이 없다라는 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그분들이 그냥 아무 주사도 못 맞고 기다리는 사이에 또 다른 유행이 생긴다면 사망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65세 이상에서 95%의 사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의사협회는 여전히 지금 반대 입장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의사협회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 지금 의사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을 때에 만일 그 주사를 맞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걸렸다. 예. 그러면 의사를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롯이 그 책임을 의사가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이지 예. 의학적인 증거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물론 뭐 가정입니다만 그래도 이 불안한 게 있다면 일단 좀 더 건강한 분들 먼저 접종을 하고 충분한 임상 데이터 확보되고 난 다음에 좀 취약한 연세 드신 분들 맞는 순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화이자, 모더나가 2분기, 3분기에 들어오고 코백스에 같이 들어온다 해도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고요. 예. 그것은 현장에 가서 놓기가 불편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현장에 누워 계시는 고령자들한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2분기에 들어오는 얀센밖에 없거든요. 예. 나머지는 그 뒤니까. 그러면 하반기까지 주사를 안 놓고 기다릴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고 얀센 600만 분이 계약이 됐지만 그게 2분기에 들어온다는 거지 얼마나 실제로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다가 또 다른 유행을 맞는 것보다는 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다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최근 조사를 보면 한 30% 정도는 좀 지켜보고 맞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불신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외국엔 다 맞고 있는데 이미.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암만 정부가 백신을 뭐 다 마련을 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안 맞겠다 망설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보다는 지금은 현재까지는 망설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는 것을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집단 면역은 얻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지만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리두기는 조금 유연하게 좀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설날에 또 이런 안타깝고 끔찍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전북 익산의 20대 부부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만 아이 몸에서 학대당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갓난아이에게 장비를 이용해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다른 구급대원은 아이의 체구가 너무 작아 엄지손가락으로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지난 9일 밤 11시 55분쯤 전북 익산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기가 어른 침대에서 떨어졌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 그래서 심정지 상태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CPR 하면서 여기 가까운 원대병원으로 이송했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머리와 몸에서는 학대로 의심되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20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 부부는 아기가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구속된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 1살 배기 첫째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도 울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 같고 지금도 아동 보호기관에서 이제 분리 조치가 돼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갓난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A씨 부부의 또 다른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구미에서 3살 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최근까지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다로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대 여성이 법원을 나섭니다. 빈집에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A씨입니다. 아이 두고 가신 거 맞으십니까? 왜 두고 가셨나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0일 유기치사 혐의로 엄마 A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엄마 A씨가 3살 딸이 이미 숨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적용했어요. 다른 학대 혐의 같은 거는 아직 외관상은 지금 밖으로 드러난 건 우선 안 보여요. 아이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엄마 A씨는 6개월 전 3살 딸을 빈집에 두고 떠난 뒤 같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딸을 빈집에 두고 왔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는 딸의 인적사항도 기록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까지 양육수당 등 매월 20만 원을 챙겼습니다. 엄마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아동이랑 엄마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딸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A씨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올해는 살림살이 좀 나아질런지요. 그런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과세 기준까지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 사이에 무려 3배로 훌쩍 뛰었고 올해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전국 아파트값은 2017년보다 43%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80%, 세종시는 무려 100%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비싸서 내가 꼭지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도 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덩달아 오름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 6천억 원, 2년 만에 2배, 4년 만에 3배로 치솟았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넘어선 주택이 늘면서 과세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 탓입니다. 과세 기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을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것도 종부세 부담을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작년에 1,400만 원이어서 거의 2배를 넘게 나오니까 도저히 은퇴자로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 늘어난 부담에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는 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세부담 속에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 했냐는 시민들의 한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고 2중, 3중의 규제까지 겹치자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대출이나 청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위 아파텔이라고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형 방 3개로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명 아파텔입니다. 지난달 280가구 분양에 6만 5천여 명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232대1을 기록했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일부 단지는 벌써 억대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 1억 3천, 1억 3,500 뭐 이렇게 부르신대요. 근데 사실 분양가만으로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청약 자격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한 채 이상 있는 경우에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지만 엄연한 편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 중과 조치로 인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4, 5년 안에 최소한 한 3, 40만 가구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입주가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이 받을 거가 아마 오피스텔이 될 거라고.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 지난 1년 동안 생활고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많아진 거죠. 반면 강력 범죄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지구대에 들어섭니다. 막무가내로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떼를 씁니다. 직업도 없고 사는 집도 제대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막막하니까 교도소에 넣어달라. 영안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은 시신 3구에서 금리 10개를 뽑아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모두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 절도와 사기 등 재산 관련 범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3% 늘었습니다. 2분기와 3분기 역시 6% 정도씩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대면형 강력 범죄는 줄었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는 걸 전제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 조금 더 완화된 조치를 해준다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로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이런 가게도 등장했습니다. 쌀이나 라면 같은 생필품을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곳인데요. 취지가 좋은 만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슈퍼마켓. 쌀, 라면, 기름 등 식료품과 생필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습니다. 손님들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갑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가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걸 해서 후원해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18일 관내 3곳에 무료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정된 기존 푸드뱅크와 달리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 한 사람당 월 1회, 품목은 4개로 한정됩니다. 그래도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에는 청년층까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40대에서 70대 정도 분들이 좀 많이들 찾아와 주셨고요. 의외로 저희 젊은 세대 분들이나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광명과 성남, 평택에 무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발장을 막는 역할도 하는데 지난해 형편이 어려워져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 저소득층은 전년에 비해 28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후원을 유치해 무료 가게 운영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헌옷 대부분은 해외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쌓여가는 헌옷을 감당하지 못한 수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버티다 결국 폐업을 선택했는데요. 만약 이 업체가 사라진다면 헌옷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헌옷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한 집에서 나온 것만 100kg입니다. 15,000원 계산해드렸으니까 많이 나옵니다. 구청 수거함에도 헌옷이 가득합니다. 일요일 지나고 오면 그때 좀 많이 있어요. 이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헌옷들은 물량 대부분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완전 바뀌었다며 수출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업체를 찾아가 봤더니 수출용으로 포장된 헌옷이 배에 실리지 못하고 천장까지 가득 쌓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물건 안 받겠다.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보통 입고 한 달 이내 대부분 수출됐지만 작년 3월부터 출하되지 못한 헌옷들이 이처럼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건 코로나19로 각국에서 검역이 강화되고 물류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 여기에서 말레이시아라도 100만 원이라면은 지금 400만 원 줘야 돼요. 헌옷 수출은 2018년 17만여 톤, 1970억 원어치에 달했지만 지난해 수출량은 15만 톤으로 줄고 수출액은 4분의 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어렵다 보니 헌옷을 수거해도 수지를 맞추기 힘든 상황. 킬로그램당 3,400원이던 헌옷 가격은 3분의 1 수준, 1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톤을 수거해서 무역에 갖다 줘봐야 뭐 한 20만 원도 안 되니까. 이 때문에 작년 안에 수출업체 25곳 가운데 16개 업체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도움 청할 곳도 없는 현실. 지원보다도 폐기물로 간주 안 하고 재사용으로 간주해줬으면. 업계에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헌옷 수거 중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쓰레기가 되겠죠, 쓰레기가. 그러면 이제 아무도 수거를 안 할 테고.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10명 중 4명은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등 당첨금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관련 소식 이태영 기자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까?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주택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집 사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채무 사항 그거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실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로또 1등 당첨자 271명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4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을 갚겠다는 답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또를 왜 구입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첨금 때문이란 답이 가장 많았고 즐거운 상상, 좋은 꿈 때문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좋은 꿈 중에는 동물 꿈이 27%로 가장 많았고 조상님 꿈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또 1등 당첨자 중 절반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27%는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1월 기준으로 강남 3구 아파트 중위 가격은 15억 4,583만 원.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가는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은 21억 원으로 세금을 제외하면 14억 원대 중반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기계나 무인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서빙하는 수준을 넘어서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내립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로봇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커피를 내려줍니다. 다양한 음료를 척척 만들고 고객에게 직접 전달도 합니다. 모든 과정이 무인화된 로봇 카페. 가격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절반 수준입니다. 새로웠고 재밌고 생각보다 맛도 괜찮았어요. 가격이 더 합리적이라 더 낫다고 생각해요. 튀김옷을 입히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섞어줍니다. 닭을 튀긴 후 기름도 야무지게 탁탁 털어줍니다.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은 항상 로봇이 같은 모션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일정한 맛을 구현할 수 있겠구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주문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장애물도 척척 피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작업을 돕던 로봇들이 코로나 비대면 바람을 타고 빠르게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택 소비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택 서비스 시장은 굉장히 높아지고 정부는 내후년까지 서비스 분야에 로봇 10,000여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필승을 외치면서 이영만리 타국에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 중인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과의 영상통화로 향수를 달래고 있다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장병들이 보내온 새해 인사 고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마귀 창공으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우를 구조하고 현지군과 합동으로 나포 선박에 침투합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 10년째를 맞는 아크 부대의 훈련은 언제나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아들은 이곳 아랍에미리트에서 열심히 임무 수행 중입니다. 우리 선박 나포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됐던 청해 부대는 작전 해역에서 설을 맞았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청해 부대 화이팅! 파병 장병들은 명절에도 평소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합동 차례를 지내고 민속 놀이를 즐기며 잠시나마 명절 분위기를 냈습니다. 남산에서 부여받은 임무 완수하고 무사 귀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자 온라인 한글 교실을 열어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며 가족과 함께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제가 복귀했을 때 아빠, 엄마와 함께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파병 장병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평화를 지키며 국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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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던 정복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피해 할머니들을 하버드대 교수가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서 미국 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싣기로 했던 학술지는 논문이 역사적으로 맞는 건지 우려가 제기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마크 램지와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쓴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란 논문입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인 계약을 맺은 매춘부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하버드 내 반박 성명에 이어 정치권과 학계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영김 한국계 미 연방 하원 의원은 SNS에 램지어 교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준 것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도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문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학술저널 국제법률리뷰는 해당 논문에 우려 표명이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역사적 증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도 했습니다. 학계의 역사 왜곡 우려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논문 취소나 수정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일본 극우 역사학자들은 램지어 교수 구원투수를 자처했습니다.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보낸 지지 서한에 이 논문은 위대한 성취의 결과물이라며 검열의 대상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이제 5개월 열을 앞둔 건데 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거센 퇴진 요구를 받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정대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을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건 여성 이사가 많아지면 회의가 오래 걸린다는 발언입니다. 모리 위원장은 3일 올림픽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들은 경쟁의식이 강해 누군가 손을 들면 모두가 발언해야 한다는 말로 여성 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온라인에선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 서명이 줄을 이었고 자원봉사자와 성화봉송 주자들의 이탈에도 버티던 모리 위원장은 深く反省をしております。そして、発言をいたしました件につきましては撤回をしたい。 국제올림픽위원회도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놓자 점차 궁지에 몰렸습니다. 급기야 토요타 등 올림픽 후원사들까지 항의 행렬에 동참하면서 모리 위원장은 논란 9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今回私の不適切な発言が原因で大変混乱をいたしてしまいました。誠に申し訳なく存じております。 일본 총리 출신으로 개최 준비를 주도하던 모리의 사퇴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싼 회의론 속에 개최 준비는 더 혼미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다시 연기 또는 취소하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82%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년을 끌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려 5배를 올려달라고 해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었는데 당초 합의한 대로 13% 정도 올려주는 선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맹 복원 움직임도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은 13% 선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우리 측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3% 인상안에 양국이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500% 증액 요구에 막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맹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속한 타결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협상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We'll be leading a global posture review of our forces so that our military footprint is appropriately aligned with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오늘 첫 전화 통화를 갖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동맹 관계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다소 상이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율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한국이 지난해 제시한 13% 인상안으로 미국이 최종 합의하면서 국방 예산 확대와 미국의 무기 구매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이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인민의 생활 개선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한 것도 심각한 경제난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TV 오늘 보도를 보면 경제 사정이 그 정도가 아닌 듯합니다. 그 화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원영 기자입니다.
연단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격한 손짓으로 간부들을 다그칩니다. 심각한 표정에 주먹으로 연단까지 내려칩니다. 경제계획 목표치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관료주의와 허풍, 패배주의의 씨앗과 같은 표현으로 강하게 질책한 겁니다. 홀로 일어선 모습이 포착됐던 당 경제부장은 결국 임명 한 달 만에 경질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예산을 선점해온 특권 기관에도 험한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치어갈겨야 한다는 데 대하여 특별히 언명하였습니다. 보위사령부나 총정치국과 같은 힘있는 기관까지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된 건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북한의 내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목표 달성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분기를 잡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몇몇 부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교체를 한다든가 처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유명한 이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는데 대남 대미 전략이 강경 노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폐쇄사의 북한이 코로나까지 만나면서 지금 경제 사정은 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과 비교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3천억 원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핵 개발 자금으로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암호화폐를 노리는 북한 해커 부대에 맞추겠습니다. 다양한 상품으로 가득 찬 북한의 대형마트. 지난해 4월 경제난은 없고 생필품도 풍족하다며 북한이 유튜브에 올린 선전 영상입니다. 상점엔 물건이 모자라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장기화로 국경이 봉쇄되고 자연재해까지 덮쳤습니다. 단층 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부가 침수되고 결국 북한 최고 권력자가 직접 경제난을 인정합니다. 지금 농촌을 비롯한 시군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고강도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 기업은 지난 4년여 동안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을 2조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과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던 연간 외화 수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9월 싱가포르 최대 거래소에서 3천억 원을 빼돌린 범인으로도 이 그룹이 지목됐습니다.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죠. 암시장에서 돈 세탁이 되니까 아주 최적의 수단이지. 과거 은행과 금융기관에 집중됐던 타깃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확보된 자금은 단순히 경제난 타개에만 쓰인 게 아닙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 사이버 해킹으로 핵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상당 부분을 조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우리한테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2003년 이라크 전 직후 김정일은 지금까지의 전쟁이 총알과 기름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라고 했고 10년 뒤 그의 아들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 강조했습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7천여 명의 해커 부대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근엔 카이스트 개인정보 탈취에 이어 국내외 코로나 백신 제약 회사까지 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세계적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한 해 타격을 입은 영화계가 애니메이션 강세 속에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전합니다. 모처럼 활기를 띤 설 극장가. 관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첫 100만 영화로 떠오른 애니메이션 소울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 조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태어나기 전 세상에 떨어지는데 Don't worry, you can't crush a soul here. That's what life on Earth is for.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혼의 세계와 아름다운 재즈 선율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소울의 뒤를 이은 건 달리는 기차 속에서 혈귀와의 치열한 전투를 그린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この汽車で40人以上の人が行方不明となっている
원작 만화의 인기를 발판으로 화려한 액션과 CG를 선보였는데 일본에선 2,5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역대 흥행 수입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혼, 취업난 등 어려움을 딛고 새해엔 더 행복해지고 싶은 네 커플의 두려움과 설렘을 담은 새해 전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희 영화를 보시면서 또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호 종료 아동과 싱글맘을 다룬 아이, 할리우드 액션 몬스터 헌터도 새롭게 관객을 찾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흥행과 다양한 신작들이 설 극장가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무려 차량 130여 대가 연쇄 추돌해서 70여 명이 사상했습니다. 이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질 정도로 충격이 강했는데 밤사이 내린 진눈깨비가 얼어붙으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 트럭이 매서운 속도로 돌진해 앞차를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사고 잔해를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거대한 화물 트럭이 달려오고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석 대가 순식간에 으스러집니다. 강력한 추돌이 거듭되면서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량들이 다른 차량 위에 올라타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전 6시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133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사고 구간만 2.4km가 넘습니다. In my almost 20 years in the service,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I see anything like this in Fort Worth. 전날 밤 내린 진눈깨비가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고속도로가 빙판길로 변한 게 원인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운전자들이 변을 당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65명에 달합니다. First responders had difficulty actually getting to the vehicle. It is very slippery. 지난 10일 댈러스에서도 차량 18대가 추돌하면서 3명이 숨지는 등 텍사스 서부 지역에서 겨울 빙판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실업팀 하나 없는 우리 여자야구에서 선구자로 자리 잡은 선수가 있습니다. 22살의 최연소 국가대표 김나경 선수인데요. 김 선수의 목표를 장동욱 기자가 들었습니다. 프로팀을 향한 여자 투수의 도전을 그린 영화 야구소녀.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 그 모티브가 된 여자 야구의 에이스, 바로 김나경입니다. 만 14살 나이로 최연소 국가대표에 데뷔했고 지난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해 대학리그의 준프로급 남자 선수들과 맞대결했습니다. 크지 않은 키에서 뿌리는 낙차 큰 커브, 최고 시속 110km를 넘나드는 날카로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에 타자들은 연신 허공을 가릅니다. 유현진 선수 경기를 많이 보는데 많이 영감을 얻습니다. 한화에서 뛰었던 친오빠 김병근을 따라 시작한 야구는 이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너는 야구 못해, 여자 야구는 없잖아, 이런 말에 오기가 생겨서 오빠가 프로 입단하면은 너 야구 시켜줄게 라는 말을 지켜달라고 계속 부모님께 조르다가 실업팀도 없는 국내에서 김나경은 해외 무대를 노립니다. 여성 프로리그가 자리 잡은 일본에서 선수로는 물론 장차 행정가로서의 경험까지 배워오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그렇게 여자 야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행정책을 알아와서 우리나라에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던지는 공마다 최초를 쓰고 있는 김나경. 그 당찬 도전은 계속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 어느 가난한 아들이 차린 제사상을 박목월 시인이 질박하고 구수한 경상도 말로 노래했습니다.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요. 간고등어 한 손님은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밥 한 그릇밖에 못 올린 제상이지만 목월은 그 효심에 감복합니다. 여복의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치없다. 이성저성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게 있을라고. 설날 차례 지내고 음복 한잔한 시인 얼굴이 발그레 합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얼굴 내 볼 물들이며 떠오른다. 설날 아침 막내 손실일까봐 아득한 저승의 숨결로 벙어리 장갑을 뜨고 계신 나의 어머니. 그 어느 명절보다 단출하고 조촐한 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차례만큼은 효심과 정성을 더 기울여 지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도 모인 가족이 워낙 적다 보니 아무래도 차례상은 간소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을마다 종갓집마다 다들 모여 함께하던 세배와 차례도 앞다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설을 떠올려 봅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설은 부산한 어머니 손길에서부터 다가오곤 했죠. 돼지고기를 삶고 쇠고기를 누르고 긴 부각을 말리고 산자를 튀기고 식혜 끓이고 수정과를 그르고. 시인은 온갖 냄새와 부산스러움에 취해서 엄마 치마폭을 맴돌며 며칠을 들뜨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또 바뀌어 갑니다. 시인이 시댁 제사 음식을 장만하느라 매운 팔을 다듬다 눈물을 흘립니다. 홍동백서, 주가포해, 바삐 손을 놀리는 나에게 어린 효자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제사상에 짜장면 시켜다 놓자. 탕수육도 한 접시. 명절이 쓸쓸해도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부터 앞세우며 괜찮다, 괜찮다 손을 내저으십니다. 천륜까지 가로막는 21세기 역병이어서 물러가고 피부치들이 마음 편히 따스하게 손잡을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기까지 또 우리는 코로나가 바꿔놓은 명절 풍속을 끊임없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는 역설적이게도 시대 변화에 맞춘 명절 문화의 새로운 모색과 정립을 피할 수 없는 의제로 띄워 올리고 있습니다. 2월 12일 설날 앵커의 시선은 설 신풍속이었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도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바람 한 점 없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는 그대로 남아 있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자체는 많지 않겠는데요. 여전히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5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처럼 따뜻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2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동안 잠잠했던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지역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